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경제하고 환율 담당하고 있는 최광혁입니다. 지금 하반기, 2023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자료 제목 자체는 로우 오브 미니멈이라고 해가지고 최소의 법칙이라고 한국말로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워낙에 경제 지표 자체가 어지럽게 발표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최소의 법칙이라는 얘기 자체는 식물학자가 한 얘기기는 합니다. 근데 식물들이 자라나는 영양 성분들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가장 많은 영양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장 자체는 가장 적은 영양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최소의 법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어지럽게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구간에서는 사실 조금 이제 전망을 하실 때 그래도 가장 안 좋은 지표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전망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최소의 법칙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앞쪽에 이제 글로벌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OECD나 아니면 IMF, 그 다음에 월드뱅크나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반년에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동일한 논조로 점점 얘기들이 통일되기 시작하는 게, 글로벌리하게 성장률 자체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가장 잘 아시는 거, 선진국 같은 경우하고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령화 때문에 노동 생산성 자체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 오른쪽 밑에 있는 차트 보시는 것처럼 TFP 성장률,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걸로는 기술력에 의해 가지고 성장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성장을 받치는 부분도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두 부분이 이제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 성장률 자체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요 원으로 된 점 부분이 과거 2000년에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이나 중국 쪽으로 투자가 세게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성장률이 낮아지는 부분을 방어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오히려 성장률이 그렇게 세지기는 좀 어려운 라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코로나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성장 구간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2000년에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글로벌 무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었다라고 하면은 2014년까지, 그 다음에 2019년까지, 그 다음에 현재의 그로스로 보시는 것처럼 2019년으로 회복했다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셔도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요 밑쪽에서 위쪽으로 회복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경제를 보실 때, 회복을 했으니까는 예전 추세로 돌아가가지고 성장이 다시, 중국이 굉장히 잘 나갈 때처럼 성장이 되겠구나 라는 그림으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언제 경험해 보셨냐 하면, 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건 아니지만은 국가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1990년에 들어갔었던 잃어버린 10년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월드뱅크에서 총재가 이제 전망치나 자료를 발표했을 때 얘기 나왔던 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글로벌 경제에 잃어버린 10년 초입에 들어가는 게 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총 요소 생산성 TFP가 추세를 이탈해가지고 옆쪽으로 횡보하기 시작하는 게 1990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1990년에서 2000년에 들어가면서 노동 시간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성장률 자체를 급격하게 깎아먹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서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챗 GPT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도 있고 AI도 있고, 이런 기술력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기술력으로 인한 성장이 깎이느냐라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는 과거에 성장률이 나왔던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컴퓨터가 보급됐던 시기, 그 다음에 그 전에 과거를 보시면은 자동차나 아니면은 기차가 보급됐던 시기,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AI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림을
시기에 도래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탑티어 기업들은 기술력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 성장이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라는 거를 받쳐주는 거는 항상 이 탑티어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경기를 볼 때는 요 중간 라인의 기업들이 어떻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부분에서 지금부터 계속해가지고 성장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산이나 아니면은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연이자율, 중립금리, 알스타, 뭐 혹시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전부 다 거의 뭐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중립적인 수준의 금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를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긴축 정책을 펼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친다라는 거의 의미는 이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긴축 정책을 펼친다라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연이자율이라는 것 자체가 구성하는 항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률을 예상하는 거랑 같은 항목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 구조나 아니면 TFP 그로스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낮아진다라는 뜻은 중립금리 수준이 같이 낮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알스타라는 게 뉴욕 연준에서 미국은 발표를 하는데, 이게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이제 지표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다가 올해 4월부터 다시 발표가 시작됐고요. 처음에 4월에 발표됐던 거는 0.6% 수준이다라고 발표가 된 상황이고, 2024년 12월까지 전망치를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금리를 예상할 때 오른쪽 위에 차트 봐주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글로벌리하게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정책 금리로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런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연 이자율이 마이너스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금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자연이자율도 0.6%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1%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긴축적인 정책이다라고, 금리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는 물가가 높기 때문에 섣부르게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년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림이 됐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기준금리 내리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내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건설 투자, 아니면은 자산 가격, 그 다음에 뭐 주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전체적인 상황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게 요 두 가지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실업률 역사상 최저치,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고용도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표를 근데 봐주시면은 미국의 재고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재고 문제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조업은 여전히 회복이 안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것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소비나 고용 부분에서 지켜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산업이나 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가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고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동일하게 요건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의 연준에서 발표하는 경기 동행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침체 확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뉴욕 연준에서 발표를 하는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침체 확률을 계산하면은 꾸준히 늘어나서 68% 수준의 침체 확률이 있다라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발표됐던, 그저께 발표됐었죠. 지난 주에 발표됐었죠. 고용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 지표 자체는 괜찮게 나왔었는데, 실업률이 갑자기 이제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에서 혹시라도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오는 그림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걱정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투자나 아니면 경기 부분에서 해석을 할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짙은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적인 효율적인 노동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경기 불황기고요, 왼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경기 호황기입니다. 이 전체 선이 노동시장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바뀌는 라인에서는 위쪽으로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데, 당연히 코로나 생각해 보시면 노동시장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구간이잖아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불황이고 노동시장이 비효율적이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 화살표를 따라가지고 점점 코로나 시장 안에서 경기가 호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제 점점 코로나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노동시장이 다시 효율적으로 복귀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이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경기 호황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 중립적인 수준, 적어도 요 가운데 라인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려보시면은 실업률이 5% 수준은 돼야지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실업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IMF에서도 실제로 미국의 실업률은 2023년에서 2024년 가는 동안에 4.8% 수준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평균 실업률이기 때문에 사실 숫자 자체, 그러니까 실업률의 최상단치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업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왜 5%까지는 안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라고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노동 공급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공급을 줄인 요소가 비노동 인구 쪽, 그 다음에 외국인 두 가지인데, 비노동 인구는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왜 뉴스플로우나 이런 데 보시면은 조기 은퇴 많아졌다 라는 것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 조기 은퇴자들이 많아지면서 노동을 안 하는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트럼프 때 이민법 때문에 살짝 빠졌던 부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만 해도 영향을 미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물리적으로 못 들어갔던 부분에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라인은 형성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바이든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어요. 코로나 처음에 이제 회복되는 순간에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방 회복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복되면 한 반 정도는 공급이 원래 추세로 돌아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기 은퇴한 사람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데려올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조금 길게 이어질 거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원래 수준까지 올라가진 못할 거다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혹시 이제 재미로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거는, 요즘 같은 경우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장애인들의 노동 비중, 노동시장의 취업 비중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재택근무도 있고 자동화
자동화도 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집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서는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생각보다는 여건이 개선됐다라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요즘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ESG잖아요. 그래서 ESG와 관련해 가지고 노동 이제 고용 비중을 높이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고령화로 인한 조기 은퇴 노동을 조금은 대체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자 수 자체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제가 뭔가 손을 댄 건 아니고 점선은 그냥 선형 추세로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워낙에 변동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나 정부 고용이 좋게 나왔다가 안 좋게 나오는 게 너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수준까지 보셨을 때는 노동 인구 자체의 추세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서프라이즈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16만 5천 명으로 계산을 사람들이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났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고, 저희 쪽에서 이제 이베스트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9월 정도 지나가면은 20만 명 깨고 내려올 것 같다. 이 추세대로라면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얘기는 15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의 고용자 수의 증가라고 하면은 중립적인 경기 수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용자 수가 경기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9월까지가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기준금리가 오늘 새벽에 동결이 됐잖아요. 동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은 드립니다. 만약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대감이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경기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했던 영역은 이제 끝났고, 여기서부터는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 그 다음에 진짜로 경기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좋아지느냐 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요 임금하고 물가를 뺀 임금 상승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은 일반적으로는 실질 임금의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소매 판매 증가율을 역축으로, 그러니까 축을 거꾸로 해서 그렸을 때 보시면은 고점 영역이 거의 유사하게 일치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를 찍고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림에서 사실은 소매 판매 증가율이나 소비 증가율은 빠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은 여기 차트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보통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빠지는 그림이 나오는 이유는 임금이 엄청나게 빨리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반대로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들어가서 빠집니다.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에 완전히 똑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은 기준금리의 인상이 따라옵니다. 결국 긴축 정책이 따라오는 건데, 실질 임금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랑 같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3개월 정도에서 반년 정도의 기간 동안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사실은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결을 했는데 왜 소비 안 좋아져? 동결을 한 게 금리가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높은 금리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건데 소비가 왜 좋아지냐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다만 요번에 경기가 조금 그래도 버텼던 부분, 왜 버텼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요때가 2014년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때가 QE 정책 종료하고 기준금리 201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리던 때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플러스 되는 게 긴축적인 금융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상황이 굉장히 긴축적이었어요. 근데 이때를 보시면 그렇게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상황은 완화적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시장에 푼 돈이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그 돈이 사실은 금융 상황 자체가 긴축으로 가는 거를 계속해서 막아왔었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빠르게 안 좋아지는 거를 좀 방어하는 개념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것도 조금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소비자 신용 증가율은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거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대형 기업이나 소형 기업 그 다음에 개인의 신용에 대한 대출 태도가 은행의 대출 태도가 이제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추세로 봤을 때 이런 수준으로 올라오는 게 언제였냐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 서브프라임 때, IT 버블 때, 1990년에 저축 대부조합 사태 때, 요 경기 침체 구간에서 이런 수준으로 레벨이 올라왔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침체가 오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침체가 나왔을 때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꺼려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았었기 때문에 버텼던 부분이 있지만은 그 돈이 도는 속도가 지금부터는 현저하게 느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한 장밖에 안 넣습니다. 물가는 그렇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하고 동일하게 연말 정도 되면은 아마 물가 상승률 4%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유가 빠지는 것 때문에 상반기는 빠르게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9월 지금도 뭐 75달러 정도 수준에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85하고 90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9월 아니면 연말 정도에 이제 플러스 효과가 나거든요. 근데 6월을 지나가면서부터는 물가를 낮추는 효과는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CPI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거는 올해 6월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효과는 점점 감소할 것이다라는 정도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렌트비가 엄청나게 빨리 빠지는 거 아니면은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4분기에는 분명히 반등을 합니다. 만약에 3분기에 반등을 못하면 근데 그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대부분은 다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말씀드릴 때는 한 반반 정도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되게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매 판매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소매 판매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소비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침체가 와?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서브프라임 때 소매 판매가 이 정도 라인이었습니다.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거는 동일했었고요. 더 오랜 기간 동안 소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무너지는 거는 사실은 한두 달 만에 무너지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뒤쪽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막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한 거하고 관련됐다기보다는 경기 침체가 이미 발생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한마디로 소비나 아니면 고용이 문제가 되는 그림은 사실은 경기 동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하고도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실업률이나 고용 같은 거 좋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재밌는 그림이 경기 침체 이전에 바로 직전에 항상 실업률은 역사상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낮은 게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 원인으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굉장히 빈약한 근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실업률이 낮아서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침체냐? 그건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올라가는 속도가 중요한 거지 어떤 경우에는 이걸로 버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침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정도를 드리고 있는 거고 요번에 동결했잖아요.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는
실질적인 순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과거는 한 번도 예외 없이 기준금리가 동결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부터는 경제지표를 조금 검증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동결한 다음에 높은 레벨의 기준금리에 맞춰가지고 생각보다 소비가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세 달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소매 판매나 아니면 개인 소비나 증가율이 엄청나게 빨리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올 연말까지는 버티겠구나라는 정도의 접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재고 문제 나타난 거 아직은 조정이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면 재고 충분히 진행됐으니까 뭐 반도체 다시 좋은 호황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고 뭐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그림 그리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그 경제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는 75% 설비 가동률을 기준으로 해서 75%까지 빠지는 그림은 한번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2016년이었거든요. 요 75%로 빠졌던 게 이때도 재고 조정이 나온 거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작게 나왔지만은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리쇼어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내부로 생산 기지 들어가고 친환경 투자 꽤 세게 오바마 대통령 때니까 세게 들어가고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FDI 투자가 강하게 좀 들어가 주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재고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 보면은 미국으로 리쇼어링 때문에 투자도 좀 생산 기지도 이전하는 것 같고 친환경 투자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겠냐? 그거 감안해가지고 75%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나와야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 경제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봤을 때도 설비 투자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코로나 이후 들어가서 코로나에서 뭐 미국은 이제 소비 저축률도 굉장히 높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한국의 국민 총 소득 자체는 마이너스가 된 지가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것도 아니고 임금 인상률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한국이 내수가 좋다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는 그렇게 좀 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이 그렇게 내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요 그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좋아졌다가 제조업은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굉장히 이제 빈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한국은 서비스업이 그렇게 좋은 국가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제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업종이 그렇게 좋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원인 자체가 한국은 특이하게도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서비스업 생산에 대한 조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말이나 2021년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경제가 방어가 잘 되어 있고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리오프닝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해외로 나갈 때 필요한 것들, 뭐 비행기나 아니면은 여행사나 이런 것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내부에서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 모습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행에서는 반기에 한 번씩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요인 중에서 가장 1등이 가계부채 수준, 그 다음에 2등이 부동산 침체, 3등이 뭐 PF 대출 같은 금융기관 부실 대출인데 재밌는 거는 가계부채가 높아진 이유는 부동산 시장 때문이었었고요. PF 대출 문제가 발생한 건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리스크의 대부분은 사실은 부동산 문제하고 같이 엮여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도 요거를 가계 문제를 해결하기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가계 부채의 전체 통상 레벨 자체도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가계 부채를 엄청나게 빨리 올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논문상으로는 GDP 대비해서 가계 부채가 85%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사실 경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서는 분석을 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0%가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늘리는 정책을 펼친다? 라는 거는 경기가 진짜 완전히 침체로 들어가기 전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담대 금리 정도 조금 내려주는 정책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그거 이제 내려주는 것도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수급 요인하고 그 다음에 금리적인 요인, 그 다음에 기대감과 관련된 요인, 기타 요인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기타 요인 같은 거는 뭐 갭 투자나 뭐 아니면은 지방으로 일정 특정 지역으로 봤을 때는 뭐 투기 지역 해제되는 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LTV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수급 요인은 긍정적입니다. 바닥 찍고서는 이제는 올라가기 시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 요인이라는 것 자체가 입주 물량이 이제 뭐 어떻게 되고, 뭐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고, 길게 보면 좋은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게 한 5년 동안 길게 봐야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가격을 당장 받쳐가지고 올리는 요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한국에서 예상한 걸로는 이 자료가 쓰여진 이후 7개월,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는 하락 기대감이 더 높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마이너스 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금리는 중립적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이 내려준 건 맞아요. 그래서 2분기, 1분기 지나가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요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을 따라가지고 상당 부분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요인 중에서 특히나 갭 투자하고 관련된 전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일 것 같습니다. 다만 LTV를 올려주는 부분들이 조금 플러스로 작용을 해가지고 소폭 플러스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훨씬 빠르게 빠지는 모습이 좀 출현을 했었거든요.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갭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그림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전체로 봤을 때 마이너스 영역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영역으로 넘어갔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주택가격이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위쪽으로 상승 추세 탔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사이클 자체는 생각보다는 장기 사이클을 형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가격이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한국 경제에서 이제 1, 2, 3등 리스크 요인이 완화된 건 맞습니다. 원래 제일 고점에서 완화된 건 맞는데, 그게 이제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전환이 됐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리스크는 조금 완화된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미국은 보시는 것처럼, 설비 가동률 자체가 재고 문제 때문에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 조정이 많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적어도 바닥은 확인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가 산업 생산이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 세 국가가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거든요.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나 이런 나머지 산업들도 비중이 높은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정이 그렇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 반도체가 업데이트되면서 조금 다시 안 좋은 그림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도체 자체는 요게 다시 한번 수정이 되면서 위쪽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을 봤을 때 자동차 업종이 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 투싼 봤는데 11개월 걸린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독일 같은 국가들은 생산 투자도 들어가고 설비 투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재고 다 채웠습니다. 재고 다 채웠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지금 상황은 독일이나 미국의 투자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지금 상황에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반도체 업종을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주가를 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준이고 바닥을 찍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설비 투자나 이런 거는 여기서부터는 선제적으로 조금은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된 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거 뭐 업데이트 해봐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산업별 재고 중에서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은 사실 한국은행에서 올해 하반기에 한국 경제가 반등을 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주요 근거가 중국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가 거의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중국의 수입이 늘어나고 그러면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서 한국 경제가 반등한다라는 게 거의 유일한 거였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생각보다 중국 경제가 그렇게 빨리 살아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뒤쪽 타임에 이제 최진영 연구원 거를 보셔도 그렇겠지만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려고 한다면은 무조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얘기는 중국에서 철강이나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적은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수요가 높아지는 부분을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중국으로의 한국의 철강 수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넘어가고 무역 수지하고 관련된 부분은 한국 같은 경우는 6월치가 발표되는 거, 그러니까 7월 정도 되면은 흑자 전환하는 거 한번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의 수출 증가도 조금 더딘 상황이고 원래는 한 9월 정도 되면 플러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분기는 돼야지 수출 증가율 이제 언제 플러스 되느냐라는 게 고민할 수 있는 구간이지 지금 뭐 중국 갑자기 뭐 늘어나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막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다라는 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일본하고 유럽 쪽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리스크 요인 중에서 조금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크게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 쪽에서 나타나는 신용 사이클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디폴트 레이트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신용평가를 내리는 4사 평균으로 한 4.4에서 4.5% 수준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 번 더 급등하면은 분명히 신용 사이클로 인한 조정 구간이 한번 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 부동산 문제가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업이나 아니면은 뭐 물류, 그 다음에 쇼핑센터 같은 부분의 상업용 부동산은 안 좋긴 하지만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예외로 치고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오피스 공실률이 심각하게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났는데 이게 줄어들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재택근무가 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전반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대기업, 대도시 쪽의 공실률 자체는
지금 여기는 전체 공실률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8%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30% 이상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문제는 분명히 터지긴 터질 것 같은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이때가 서브프라임 때고 이때가 저축 대부조업 사태 때인데 이때는 이제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 문제였는데 주거용 부동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투자 비중이 한 3%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피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이 한 0.4%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기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극히 작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게 JP 모건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산이 작은 은행 쪽입니다. 그래서 근데 자산이 작은 은행일수록 이 오피스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추산하고 있는 거는 중소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80% 정도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SBB나 뭐 이런 그것도 좀 큰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장 안 한 지방의 소형 금융사나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꽤나 많이 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망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힐드 채권의 디폴트 레이트가 같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그림이고, 이게 올라가면서 미국 안에서 신용 사이클, 회사채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위기 구간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의 오피스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50% 이상으로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부채 한도나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 10% 뭐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가능성이 높은 이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뭐 꾸준히 뉴스 플로우를 좀 따라가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말씀드릴 때 5, 6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하반기 전망이잖아요. 하반기로 들어간 다음에는 저는 달러는 하락으로 방향 잡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려오는 상황,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달러 인덱스의 고점을 형성하는 신호는 명확하게 무브 인덱스, 그러니까 채권 시장, 채권의 변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달러 인덱스 자체도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5, 6월이 제가 변동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부채 한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부채 한도에는 직접적으로 국채의 디폴트에 연관이 된 이슈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안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2년 유예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부터는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채권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이게 높아진다, 낮아진다라기보다는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안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정이 되는 그림이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가지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형성하는 게 유로화하고 일본의 엔화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달러 인덱스가 안 빠지고 있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빠지는 이유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거는 이상하게도 약세로 가고 있는 일본의 엔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제가 이제 전망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지금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엔화 선진국 통화 중에서 가장 강세로 갈 통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 뭐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원엔 환율 이제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 역사상 거의 최저치에 근접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원엔 환율은 그렇습니다. 근데 통화를 전망할 때 원화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N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아직 2021년 전고점 수준도 안 뚫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엔화가 약세로 간 건 맞는데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로 갔느냐? 작년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약세로 갔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고요.
엔화 강세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게는 안 봐요. 요 정도 라인, 그러니까 이게 유로 달러 환율로 환산하면 1.12달러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요 그림입니다. 작년 중순에 생각해 보시면은 PPI하고 막 급등을 하면서 유럽 망할 것 같아라는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망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정도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망할 것 같은 데서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라인으로 올라가는 강세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ECB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의 차이도 약간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유로화가 약세로 가진 않을 것 같다. 지금 수준에서 라고 보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강세로 가는 부분. 일본 경제 좋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임금 상승률도 높게 나온 상황이고 물가는 정부에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쪽을 인위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까지 높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오랜만에 내수 정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먹히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올해 연말 끝날 때까지는 일본에 대해서는 평년 수준의 경제 성장률은 아무리 안 나와도 나올 것 같던데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국가들이 워낙에 경제가 안 좋아졌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나 유로존이 내려가 버리면서 일본이 더 상대적으로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약세로 가는 게 지속되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엔화 약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온 거는 일본의 이제 구로다 총재 바뀌면서 YCC 정책,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라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통화 정책이 기준금리 인상에 준하는 수준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3월이나 이럴 때 반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좀 일본은행 총재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망이 다시 되돌려놓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세가 조금 빠르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쪽 이제 채권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저나 마찬가지로 동의하고 있는 거는 일본 은행 총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바뀐 순간에 정책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했고요.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엔화 강세가 더 세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내려가는 그림은 맞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내려가는 그림은 맞을 걸로 보고 있고, 작년에 좀 편했던 게 달러 인덱스가 예상치를 내고 나면은 원달러 환율은 이거에 맞춰가지고 변동성을 예상을 하면 거의 맞았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조금 많이 벗어나기 시작했고 상관계수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원래 이런 그림이 나왔던 이유는 아까 왜 한국은행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기대감 자체가 중국 경제하고 연동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위안화가 강세로 갑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한국의 수출이 좋아져서 경제가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하고도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위안화하고 같이 붙는 그림이 나왔어요. 올해는. 그래서 위안화와의 상관계수가 높아지고 달러와의 상관계수가 낮아지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한 달 정도? 아니면 보름 정도는 오히려 위안화하고도 조금은 디커플링 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중국 경제가 워낙에 예상보다 빨리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중국에 투자할 투자 자금들이 일본이나 인도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로 나눠서 유입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뭐 첫 번째 이유는 될 수 있어요. 단기적인 이유도 될 수 있고 하지만은 이런 거죠.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한국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근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뒤쪽에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원래 예상했었던 한국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 버리거든요.
한국 경제가 안 좋은데 한국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저는 올해 4분기를 기준으로 봐서도 만약에 진짜 이게 주된 이유라고 하면은 오히려 원화 약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무역수지 저는 7월 1일에 발표되잖아요. 그때 흑자전환 아니면 흑자전환의 준환은 굉장히 괜찮은 결과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무역수지하고 원달러 환율은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가 흑자전환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면은 원달러 환율도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320원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외국인 입장에서 채권이든지 주식이든지 환차익을 노리고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그런 투자라고 한다면은 1250원 수준 이상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금리차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워낙에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한미 기준금리차 이렇게 벌어졌는데 내외금리차가 벌어지면 원화 약세로 더 세게 가는 거 아니냐. 내외금리차가 시장에서 이론적으로 얘기가 되는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가장 그럴듯한 이론이긴 한데 저는 말씀드릴 때 내외금리차 잘 안 맞는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은 두 차례 과거에 이제 2000년 이후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내외금리차가 벌어졌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그러니까 강세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외금리차가 벌어졌을 때는 원화가 약세로 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뭐냐 하면은 이 당시에는 이머징 경제 굉장히 좋고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하던 때 이때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있으면서 중국이 안 좋고 글로벌 무역이 쪼그라들 때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해외의 수출이나 글로벌 무역이나 한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내외금리차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내외금리차라는 것 자체가 모든 나머지 요인들이 미국하고 한국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안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는 1100원에서 1150원 수준에서 연평균 환율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변동성이 원달러 환율, 원화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그래서, 대강은 1150원, 1100원, 요 사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맞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무역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과거같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한국의 경제에 대한 부분, 고령화 문제도 분명히 같이 영향이 있고 한국 자체의 원화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약세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1200원을 평균적인 수준에서 기준점으로 이제는 잡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 효과나 코로나 효과가 다 제거된다라고 하면은 1150원에서 125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적인 환율의 움직임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하단을 올해 하반기에 이제 1228원을 이제 하단 영역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의미하는 것 자체는 명확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효과 미국의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효과는 올해 연말이 되면은 상당 부분 거의 제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제거가 됐지만은 여전히 경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원화 자체는 정상적인 영역에서 아직은 상단 부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WGBI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채권지수, 선진국 채권지수에 편입이 된다거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원화 강세 요인이 한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1200원 뚫고 1150원 내려가지 않느냐 언더슈팅 영역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은 1200원 밑으로 깨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위쪽 구간에서 최대한 빠져봤자 외적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경제하고 환율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제 제가 원래 있던 부분을 조금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추가적으로 생기시거나 아니면은 경제에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 이제 브로커들 통해 가지고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